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 두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높은 산이 찬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인심이 좋고 농사가 잘 되어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솟을 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마당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그 위엄을 더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면 김진사 댁 마당에는 겨우 내먹을 김장을 하느라 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곳간에는 백살 가마니가 가득 쌓여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살림살이와 달리요. 며칠 김진사 댁 안채에서는 근심 어린 한숨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이는 다름 아닌 혼기 꽉 찬 외동딸의 혼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은 보름달처럼 곱고 피부는 백옥 같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애기씨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애기씨는 어릴 적부터 비단 옷만 입고 자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부모 밑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랐기에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애기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니 바로 고개 넘어 이 참판댁 아들과 혼인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판댁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고 재산도 넉넉하여 가문으로만 따지면 김진사 댁에 전혀 뒤질 것이 없었으나 문제는 신랑 될 이 도령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에 따르면 이 도령은 나이가 20이 넘도록 제 앞가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콧물을 흘리며 동네 강아지와 흙장난이나 하는 천하의 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김진사 댁 안방까지 흘러들어갔고 이를 들은 애기씨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애기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며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럽고 앙칼진지 집안에 있는 하인들조차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애기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치기를 천하의 바보 멍청이에게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거나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눈물바람으로 남편인 김진사에게 매달리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을 똥구렁텅이에 밀어 넣을 수는 없다며 제발 혼사를 물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안방마님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통곡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키운 딸이 바보 신랑 수발이나 들며 평생을 눈물로 보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도 발소리를 죽이며 주인 어른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입장은 난처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는 이 혼사가 단순히 가문 간의 결합이 아니라 돌아가신 선친들끼리 맺은 굳건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의 선친과 이 참판의 선친은 젊은 시절 생사를 같이 한 막역지우로 훗날 자식을 낳으면 사돈을 맺자고 굳게 약속하고 증표까지 나누어 가진 사이였습니다. 유교적 도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김진사로서는 선친의 유언과도 같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고 신의를 저버리고 파혼을 한다는 것은 양반 가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긴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희뿌연 담배 연기만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딸을 사지로 보내는 아비의 마음도 괴롭고 조상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자손이 되는 것도 두려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김진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때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으니 이름은 꽃분이라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어릴 적 큰 홍수에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다 김진사의 눈에 띄어 거두어진 아이였습니다. 김진사와 안방마님은 오갈 데 없는 꽃분이를 친자식처럼 여기지는 않았어도 굶지 않고 입을 옷을 주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고 꽃분이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는 이를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꽃분이는 비록 신부는 천한 하녀였으나 마음씨만은 비단결처럼 고와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언제나 밝은 얼굴로 집안일 살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물레를 돌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면서도 자신을 거두어준 주인 어른댁에 언젠가는 꼭 보답을 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꽃분이에게 집안에 닥친 우환은 남의 일이 아니었으며 밤마다 들려오는 애기씨의 통곡 소리와 주인 어른의 탄식 소리에 그녀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달빛이 교교하게 마당을 비추고 찬바람에 문풍지가 떠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때였습니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방 갯마루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꽃분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고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사랑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김진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꽃분이가 마당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꽃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주인 어른의 고민에 끼어들 자격은 없으나 집안의 근심을 덜어드릴 방법이 하나 생각나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하찮은 아이가 무슨 방도가 있겠냐고 생각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허락했습니다. 꽃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애기씨가 저리도 가기 싫어하시고 어르신 또한 약조를 깰 수 없어 괴로워하시니 제가 애기씨 대신 시집을 가면 어떠하겠습니까? 김진사는 꽃분이의 당돌한 제안에 깜짝 놀라 담뱃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양반댁 교수 대신 하녀를 신부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만약 이 사실이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두 가문 모두 큰 망신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가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하자 꽃분이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쪽 집안에서는 애기씨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랑이 바보라고 하니 신부가 바뀐들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천혜고아로 어르신 댁에서 먹고 자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평생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그댁 귀신이 되어 살겠습니다. 꽃분이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김진사는 꽃분이의 깊은 속내와 충심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멀쩡한 처녀를 바보에게 시집 보낸다는 죄책감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꽃분이 말대로 한다면 딸을 구하고 친구와의 약속도 지키는 셈이 되지만 이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니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딸이 자결이라도 할 기세이고 파혼을 하면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으니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김진사는 결국 무거운 입을 열어 꽃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녕 우리 집안을 위해 그리해 주겠느냐.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네가 내 딸 대신 험한 곳으로 가는구나. 김진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꽃분이 또한 주인 어른의 눈물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김진사는 안방마님과 은밀히 상의를 하였고 처음에는 펄쩍 뛰던 안방마님도 딸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집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유모 한 명과 김진사 부부, 그리고 꽃분이만이 이 엄청난 계획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애기 씨에게는 아버지가 묘안을 내어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으로 안심을 시킨 뒤 별당 깊숙한 곳에 숨어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그날부터 하녀의 옷을 벗고 애기 씨가 입던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부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향기로운 물로 씻어내고 헝클어졌던 머리는 참기름을 발라 곱게 닦아내리니 영락없는 양반댁 규수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본래 이목구비가 단정했던 꽃분이가 좋은 옷을 입고 꾸미고 나니 진짜 애기씨 못지않은 아름다움이 배어나왔습니다.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혼수품을 장만하느라 부산을 떨었고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애기씨가 시집을 간다며 부러움 섞인 축하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역시 양반은 다르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보 사위를 맞아들이는 김진사의 의리가 대단하다고 칭송했습니다. 꽃분이는 안채의 깊은 방에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두려움이 밀려와 손이 떨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거두어준 주인 어른의 은혜와 따뜻했던 밥 한 공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팔자에 비단옷을 입어보는 것만으로도 호강이다. 신랑이 바보라 한들 내 정성을 다해 섬기면 하늘도 감동하시겠지. 꽃분이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가올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리던 진눈깨비가 그치고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워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씨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목욕제게한 꽃분이는 붉은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고 마치 꿈을 꾸는 듯 몽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꽃분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가서 부디 잘 살아야 한다. 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꽃분이는 안방마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부모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잘 처신하겠습니다. 라고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꽃분이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닌 김진사 댁의 귀한 따님이 되어 가마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당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풍물패에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가 가마에 오르기 직전 김진사는 남몰래 꽃분이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금으로 쓸 엽전 꾸러미와 어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꽃분이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꽃분이는 살짝 현기증을 느꼈으나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가마 안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의 진동과 함께 꽃분이의 인생도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가마 행렬은 마을 어귀를 지나 꼬불꼬불한 산길을 향해 나아갔고 동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가마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가마의 작은 창틈으로 익숙한 마을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꽃분이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몰래 훔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설렘과 비장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찬 바람이 가마 안으로 스며들어 꽃분이의 몸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앞으로 만날 신랑과 시댁 식구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소문대로 신랑이 정말 밥도 혼자 못 먹는 바보일까? 시부모님은 무서운 분들은 아닐까?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꽃분이는 미리 겁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법이고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저기 신랑 집이 보인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분이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참판댁은 김진사 댁만큼이나 큰 기와집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지만 왁자지껄한 잔치 분위기라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신부 가마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마가 마당에 내려지고 수모의 부축을 받아 꽃분이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색시가 그 김진사댁 딸인가? 아깝다. 아까워. 저런 고운 처자가 바보한테 시집을 오다니.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꽃분이는 애써 무시하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례청 앞에 섰을 때 드디어 맞은편에 서 있는 신랑의 신발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꼬질꼬질한 버선을 신고 있었고 옷고름은 삐뚤빼뚤하게 메어져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칠칠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랑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꽃분이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들어 신랑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도령의 몰골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모관대를 갖춰 입기는 했으나 관모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벗겨질 듯 위태로웠고 푸르른 관복은 어디서 뒹굴다 왔는지 흙먼지가 잔뜩 묻어 희끄무레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얼굴이었는데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맴돌고 있었고 해벌쭉 벌어진 입가에는 침이 흘러나와 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이목구비가 아까울 정도로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는 신부를 맞이한다는 긴장감은커녕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어린아이처럼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하객들과 마을 사람들은 신랑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꼬라지를 좀 보게. 세상에 저런 칠푼이가 장가를 간다니 소가 웃을 일이로구먼. 동네 안악들은 옷소매로 입을 가리며 쑥떡공론을 펼쳤고 짙게진 사내들은 킬킬거리며 신랑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꽃분이의 귀가 화끈거릴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한 하녀 출신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김진사 댁의 귀한 딸로서 예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분이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다. 남편이 부족하면 내가 채우면 된다라고 수없이 되뇌며 흔들리는 눈빛을 바로잡았습니다. 혼례청의 분위기는 엄숙해야 마땅했으나 신랑이 도령의 돌발 행동 때문에 자꾸만 엉망이 되었습니다. 집례를 맡은 노인이 근엄한 목소리로 신랑, 신부는 맞절을 올리시오라고 외쳤지만 이 도령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듯 멀뚱히 서서 콧구멍만 후비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시중을 들던 수모가 황급히 신랑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절을 하라고 속삭였지만 이 도령은 귀찮다는 듯이 수모의 손을 뿌리치며 아이 참 배가 고프단 말이야. 떡 줘 떡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비웃음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점잖은 척 앉아있던 이 참판 내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고 구경꾼들은 저런 천치 바보가 있나 홀레상에 올라온 떡 타령이라니 하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꽃분이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오히려 침착하게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수모에게 눈짓을 보내 안심시킨 뒤 천천히 몸을 숙여
신랑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신부가 먼저 예를 갖추자 킬킬대던 사람들도 하나둘 웃음을 멈추고 숙연해졌습니다. 꽃분이가 절을 마치고 일어나자 이 도령도 그제야 무언가 느꼈는지 해이 웃으며 엉거주춤 엎드려 절을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지 못해 옆으로 픽 쓰러지며 엉덩방아를 되섰고 사모가 벗겨져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또다시 폭소가 터져 나왔지만 꽃분이는 재빨리 다가가 신랑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벗겨진 사모를 씌워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다정하고 조심스러웠으며 신랑을 탓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보 신랑을 챙기는 신부의 의젓한 모습에 구경꾼들도 점차 감동하여 색시가 보살이네, 보살이야 하며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을 올리는 순서가 끝나고 합글레가 이어졌습니다. 표주박을 쪼개 만든 잔에 술을 부어 나누어 마시는 의식이었는데 이 도령은 술잔을 받아들자마자 단숨에 들이켜고는 캬, 쓰다, 써 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빈잔을 머리 위에 털며 장난을 치다가 남은 술방울이 얼굴에 떨어지자 차갑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수모가 다시 술을 따르려 하자 잔을 이리저리 피하며 장난을 치는 통에 아까운 술이 바닥에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꽃분이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신랑의 젖은 소매를 닦아주며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방님, 이 술을 마셔야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라고 달랬습니다. 신기하게도 꽃분이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은 이 도령은 잠시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얌전해져서 남은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의 됨됨이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소란스러웠던 혼례식이 끝이 났습니다. 하객들은 국수 한 그릇씩을 대접받고 돌아갔고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만이 어수선하게 남았습니다. 이 참판댁 하인들은 부지런히 마당을 정리했고 집안 어른들은 안채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신방으로 들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수모의 부축을 받아 신방이 차려진 별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사그락거리는 비단 치마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갈랐고 그녀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신이 없어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었지만 막상 밤이 되고 낯선 방에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된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신방은 별채 끝에 위치한 아담한 방으로 문창호지에는 붉은 꽃 그림자가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원앙금침이 곱게 깔려 있어 신혼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한 구석에는 촛불 2개가 타오르며 일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왠지 모르게 몽환적이고 비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꽃분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뒤이어 이 도령이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햇마루에 걸터앉아 신발장을 발로 툭툭 차며 아, 다리가 아프네. 엄마한테 갈래.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밖에서 엿듣던 동네 개구쟁이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모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쫓아낸 뒤 신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드디어 세상과 단절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도령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쓰고 있던 사모를 벗어 방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관복의 띠를 풀어 헤치며 덥다고 칭얼거렸습니다. 아이 답답해. 이거 벗겨줘. 그는 꽃분이에게 등을 들이밀며 막무가내로 옷을 벗겨달라고 졸랐습니다. 꽃분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다가가 그의 겉옷을 벗겨주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도령은 옷을 갈아입는 와중에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몸을 비비꼬거나 꽃분이의 머리 장식을 건드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꽃분이는 혹여나 그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며
마치 어린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세심하게 그를 챙겼습니다. 서방님, 밤이 늦었으니 이제 자리에 앉으시지요. 꽃분이가 자리를 권하자 이 도령은 털썩 주저앉으며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탁탁 쳤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 타는 소리만이 타닥타닥 들려올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 도령은 방구석에 있는 화로를 막대기로 뒤적거리며 불장난을 하거나 벽에 붙은 벌레를 잡겠다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꽃분이는 족두리를 쓴 채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철없는 남편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김진사댁 어르신의 은혜를 갚은 것이니 후회는 하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다짐했지만 한 구석에서 밀려오는 서글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려 했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참 동안 혼자 놀던 이 도령이 갑자기 꽃분이 앞으로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깜짝 놀란 꽃분이가 고개를 뒤로 물리자 그는 희죽 웃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해진 곶감 하나였습니다. 자, 이거 먹어. 아까 제사상에서 몰래 가져온 거야. 맛있어. 이 도령의 말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순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얼떨결에 곶감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바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아내를 생각해서 먹을 것을 챙겨준 그 마음만은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꽃분이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서방님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이도령은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이불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이 지났고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신방 안은 촛불의 온기로 따스했습니다. 이 도령은 뒹굴거리다 지쳤는지 하품을 크게 하더니 대자다지로 뻗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의 낭만은커녕 남편을 재우느라 진이 다 빠져버린 상황이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드니 바보 같은 표정은 사라지고 오뚝한 코와 짙은 눈썹이 드러나 제법 준수한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어쩌다 정신을 놓으셨을까? 꽃분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남편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꽃분이의 손길이 닿자마자 깊이 잠든 줄 알았던 이 도령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꽃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 도령이 잽싸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는 바람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리멍덩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촛불을 받은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맑고 깊어서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꽃분이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서방님,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대답 대신 입가에 검지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상체를 벌떡 일으켜 앉더니 방문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엿듣는 기척이 없는지 확인한 이 도령은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낮에 보여주었던 캔 뜨고 칠칠 맞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날렵하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꿈을 꾸는 것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단속을 마친 이 도령은 다시 꽃분이 앞으로 다가와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부인의 지혜로움과 착한 심성을 시험해보고자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했소. 그의 말투는 완벽한 양반의 법도를 갖춘 정중한 언사였으며 바보 흉내를 낼 때와는 전혀 딴판인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내가 정말 아까 그 콧물 흘리던 바보 신랑이 맞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를 응시했습니다. 이 도령은 꽃분이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빙긋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장자로서 가문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내조해줄 현명한 아내를 얻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바보 행세를 해왔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나를 비웃었지만 부인만은 달랐소. 혼례청에서 나의 실수를 감싸주고 이 늦은 밤까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 마음씨에 내 크게 감동하였소.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꽃분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꽃분이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바보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누구보다 깊은 뜻을 품은 비범한 인물이었다니. 그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씀이십니까? 꽃분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내 아버님과 상의하여 꾸민 일이나 부인에게까지 속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하오. 하지만 덕분에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보배를 얻게 되었소. 이 도령은 따뜻한 손으로 꽃분이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신방의 문이 걸어 잠기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을 흘리며 떼를 쓰던 바보 신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촛불 앞에 정좌한 사내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혹여나 자신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 허벅지를 꼬집어 보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도령은 그런 꽃분이의 당황한 기색을 살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으면서도 깊은 품위가 서려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꽃분이의 굳은 어깨를 다독이며 안심시키듯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 그동안 본의 아니게 몹쓸 모습을 보여 많이 놀라셨을 것이요. 하지만 이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으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구르듯 맑고 명료하여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훌륭했습니다. 꽃분이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낮에는 분명 거동이 불편하고 말씀도 어눌하셨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십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요? 꽃분이의 물음에 이 도령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서한 서책을 읽을 때 쓰는 상을 끌어당겨 그 위에 놓인 붓과 벼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깊은 고뇌를 짐작게 했습니다. 내 아버님은 강직한 분이시라 조정의 간신배들에게 미움을 많이 사셨소.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에 나는 어릴 적부터 나의 총명함을 숨기고 바보인 척 연기하며 칼날을 피해야만 했소. 벼슬길에 나아가 뜻을 펼치기 전까지는 납작 엎드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여겼기 때문이요. 이 도령의 고백은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이 도령은 다시금 자세를 고쳐 앉으며 꽃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인을 맞이하여 내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소.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할 것이라 여겨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소.
헌데 부인은 달랐소. 혼례청에서 내가 떡을 달라고 떼를 쓰고 술을 쏟으며 난동을 피워도 부인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나를 경멸하지 않았소. 오히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온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소. 그 따뜻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에서 나는 부인이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현명한 분임을 알게 되었소. 이 도령의 칭찬에 꽃분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하녀로 자라 늘 구박만 받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토록 고귀한 분이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감동의 순간도 잠시 꽃분이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자신을 믿고 이토록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정작 자신은 신분을 속이고 가짜 신부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눈앞의 남편이 이토록 훌륭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부부의 연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꽃분이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 도령 앞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방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저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김진사 댁의 귀한 따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 댁에서 부엌길을 하던 하녀 꽃분이입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심하게 일렁이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꽃분이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반을 능멸하고 사기 결혼을 한 죄로 당장 쫓겨나거나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게 될 것이라 각오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애기씨가 시집오기 싫어하여 대신 왔다는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던 그때 머리 위에서 예상치 못한 너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내 그럴 줄 알았소. 어쩐지 양반댁 규술하기에는 손마디가 굵고 일하는 솜씨가 너무나 야무지다 싶었소. 이 도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여유와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꽃분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이 도령은 인자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꽃분이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부인. 나는 김진사 댁의 딸과 혼인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알아봐줄 진정한 반려자를 기다려왔소. 만약 진짜 애기씨가 왔다면 나의 이 볼성 사나운 모습을 보고 기겁하여 도망쳤거나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오. 하지만 부인은 나의 부족함을 감싸 안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없이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소.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마음이 비단결 같고 지혜로운 부인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점지해준 천생연분임이 틀림없소. 이 도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꽃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햇살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도령은 자신이 공부한 경전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세상을 보는 이치를 들려주었고 꽃분이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겪었던 일들과 그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령은 꽃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가 비록 글은 배우지 못했으나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심성이 깊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부인, 나는 앞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관리가 될 것이오. 하지만 조정의 일은 험난하고 유혹이 많으니 부인께서 집안의 중심을 잡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하오. 나의 학식과 부인의 지혜가 합쳐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오. 이 도령은 꽃분이의 손을 꼭 잡고 굳건한 맹세를 하였고 꽃분이 또한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고 내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새 닭이 태를 치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이 도령은 다시 바보 연기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꽃분이에게 윙크를 하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나는 다시 콧물을 흘리는 팔불출이 될 것이오. 부인께서는 전처럼 나를 잘 달래주시구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둘만 진실을 알고 있으면 그만 아니겠소. 때가 되면 내 반드시 껍질을 깨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것이니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꽃분이는 남편의 말에 든든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편의 바보 연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놀이이자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시부모님이 기침하시는 소리가 들리자 꽃분이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도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불을 걷어차고 벌러덩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자는 시냅을 했습니다. 그 능청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꽃분이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또다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댁 어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꽃분이와 오늘의 꽃분이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두려움에 떨던 가짜 신부였지만 오늘은 지혜로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진짜 아내이자 이 집안의 든든한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상쾌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꽃분이가 밖으로 나오자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밤새 별일 없었을까? 신랑이 저 모양이니 원 하는 속닥거림이 들려왔지만 꽃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 자세로 안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전날 볼 수 없었던 당당함과 기품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묘한 위엄을 느끼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앞에서 며느리의 등장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밤새 아들이 실수를 하여 며느리가 도망이라도 가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꽃분이는 시어머니 앞에 다소곳이 서서 밝은 미소로 아침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서방님께서는 아직 곤히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지 않고 먼저 나왔습니다. 아침 진지는 제가 정성껏 지어 올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밝은 얼굴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통 처녀 같았으면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거나 짐을 싸서 나갔을 법도 한데 이 며느리는 오히려 어제보다 더 얼굴이 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내 아들이 많이 모자라서 네가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리도 살뜰히 챙겨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꽃분이는 따뜻하게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서방님은 심성이 맑고 순수한 분이십니다. 제가 잘 보필하여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꽃분이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기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 이 참판 역시 뒷짐을 지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꽃분이는 이 참판댁의 며느리로서 본격적인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하녀 출신이라 부엌일이며 바느질이며 못하는 것이 없었는데 양반댁 규수로서의 품위까지 갖추고 일을 처리하니
집안의 모든 일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새 아기 씨의 솜씨에 혀를 내두르며 칭송했고 시부모님은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며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도령은 여전히 낮에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며 바보 행세를 했지만 밤이 되면 꽃분이와 머리를 맞대고 학문을 논하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했습니다. 꽃분이는 낮에는 남편의 흙투성이 옷을 빨고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는 자상한 누이처럼, 밤에는 남편의 학업을 돕는 현명한 조언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이중 생활은 아슬아슬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판댁 바보 도령이 장가를 가더니 얼굴 때깔이 달라졌어. 아니야, 내가 봤는데 여전히 콧물 흘리고 다니던데. 근데 묘하게 예전 같은 멍청한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 누구도 이 도령의 완벽한 연기 속에 숨겨진 진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이 도령은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꽃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나의 칼을 뽑을 때가 된 것 같소. 이번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를 하고 돌아오겠소. 꽃분이는 올 것이 왔음을 알고 정성껏 남편의 짐을 꾸렸습니다. 겉으로는 바보 신랑이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찜 속에는 꽃분이가 밤새 다듬질한 최고급 선비의 도포와 갓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령이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바보가 한양 구경 간다며 비웃었지만 꽃분이는 대문 앞까지 나와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도령이 떠난 후에도 꽃분이는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집안을 건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급제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어올 무렵 드디어 한양에서 급제자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붉은 깃발을 든 파발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참판댁 이몽룡, 장원 급제여. 파발마의 외침이 산골마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구? 그 바보 이 도령이 장원을 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양하는 신임 관리가 나타났으니 그는 다름 아닌 이 도령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은 과거의 바보 같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고 개 중에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집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꽃분이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꽃분이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의 내조 덕분에 내 뜻을 이루었소. 고맙고 또 고맙소. 꽃분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는 순식간에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김진사대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참판댁의 경사는 마을을 넘어온 고을을 들썩이게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콧물을 흘리며 동네 아이들과 흙장난을 하던 바보 신랑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인재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안에는 축하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마당에는 떡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령은 붉은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채 의젓하게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 기품 있고 당당한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 저런 귀인을 몰라보고 손가락질을 했으니 내 눈이 옹이 구멍이지 하며 혀를 찼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단연 꽃분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움츠러든 가짜 신부가 아니라 당당한 정경 부인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남편 옆에 나란히 서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비록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치장했으나 그 태도는 여전히 겸손하고 온화하여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아들이 뜻을 폈다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쏟아지는 찬사와 부러움 속에서도 우쭐해하지 않고 오히려 예전의 자신처럼 부엌에서 고생하는 하인들을 살뜰히 챙기며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이 호사가 하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았고 남편이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평생을 겸손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도령 역시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깎듯이 대우하며 자신의 성공이 모두 아내의 내조 덕분임을 공공연하게 밝혀 꽃분이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아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고개 넘어 김진사 댁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도령이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양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김진사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그 바보 천치가 장원 급제를 했다고? 그게 정말인가? 김진사는 몇 번이나 하인에게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 바보 같던 이 도령이 사실은 천재였으며 때를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진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 멀었지.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차버렸구나. 천하의 인재를 사위로 맞을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렸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그의 후회는 깊고도 뼈아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인 안방마님 역시 소식을 듣고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딸을 바보에게 시집 보내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안도하고 있었는데 그 바보가 하루아침에 고위 관료가 되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딸을 보낼 것을. 한여년이 호강하는 꼴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그녀는 꽃분이가 누리고 있을 부귀영화를 생각하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멸시하고 부려먹던 하녀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안방마님은 방바닥을 구르며 애굣은 이불만 쥐어뜯었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떠나간 가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주인마님의 히스테리에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애기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도 가기 싫다며 거부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세상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모여서 꽃분이는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봐. 신랑이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하다며. 원래 그 자리가 애기씨 자리였다면서 애기씨는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애기씨의 얼굴은 수치심과 질투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갔어야 해. 그 벼슬아치 부인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어. 꽃분이 그년이 내 자리를 훔쳐간 거야.
애기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밥상을 엎고 비단 옷을 찢으며 난동을 피웠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처량함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다가왔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소동과는 상관없이 이 참판댁의 행복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맑은 날 꽃분이는 남편과 상의하여 친정이나 다름없는 김진사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대신 보낸 주인 어른들이지만 자신을 거두어 키워준 은혜를 잊지 않았고 또 그들 덕분에 좋은 낭군을 만났으니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꽃분이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비단 옷을 입은 채 하인들을 거느리고 김진사댁 대문 앞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구경을 하러 몰려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던 하녀 꽃분이가 이제는 고귀한 부인이 되어 돌아온 모습은 그야말로 금이 환향의 표본이었습니다. 김진사와 안방마님은 황급히 버선발로 뛰어나와 꽃분이를 맞이해야 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꽃분이는 가마에서 내려 김진사 부부에게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마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부족한 제가 서방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꽃분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공손했으나 그 기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화끈거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냐, 어서 오너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다니 내 참으로 기쁘구나. 그의 말은 떨리고 있었고 안방마님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애기 씨는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꽃분이는 그런 애기 씨의 마음을 짐작하고도 모른 척하며 준비해 온 비단과 쌀 그리고 귀한 약재들을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옛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의 짧은 만남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김진사는 꽃분이의 넓은 아량과 덕망을 보며 자신의 좁은 소견을 반성하게 되었고 사람을 신분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꽃분이가 돌아간 후 김진사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엄하게 일렀습니다. 우리가 복을 걷어차고 화를 자초했으나 꽃분이가 저리도 훌륭하게 처신하니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다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도록 하여라. 비록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김진사 댁 사람들은 꽃분이의 모습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고 이후로는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기 씨 또한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고 난 뒤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어 훗날 평범한 선비에게 시집가 조용히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꽃분이와 이 도령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고왔으니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령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면서도 항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청렴 결백한 관리가 되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끔 퇴청하여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못생기고 콧물 흘리는 바보가 살았는데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꽃분이는 옆에서 빙그레 웃으며 바느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 바보가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부부에게 그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이 도령은 늙어서도 아내인 꽃분이를 끔찍이 아꼈으며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해로하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의 허망함과 진실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도령과 꽃분이의 사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복에나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다가 아니야.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사람 속은 겪어봐야 아는 법이지. 그리고 착한 마음을 쓰면 언젠가는 꽃분이처럼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어. 마을의 노인들은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 도령이 살던 기와집은 세월의 흔적을 입어 낡아갔지만 그 집에 깃든 따뜻한 사연과 교훈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꽃분이의 진심과 용기, 그리고 이 도령의 지혜와 사랑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등불 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긴 이야기가 끝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운 좋은 하녀의 성공담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가치를 알아본 꽃분이의 지혜와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이 도령의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진실한 마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칠 때 바보 신랑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꽃분이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햇살 같은 위로가 찾아들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어 사위가 고요합니다. 창밖에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달빛은 포근한 이불처럼 온 세상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꽃분이와 이 도령이 살았던 그 평화롭고 따뜻한 마을을 꿈꾸며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옛 이야기의 약속을 믿으며 부디 좋은 꿈 꾸십시오.